보통 가수가 나오면 비명을 지르는데 요리사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박수만 비명을 한번 질러주세요. 비명을. 자, 둘, 셋. 고맙습니다. 예. 저도 여러 같은 그 호응을 한번 받아보네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요리사 박찬일입니다. 뭐 셰프라고도 하고요, 뭐 요리사라고도 하고 주방장이란 말도 쓰죠. 저는 한식 또 우리 음식, 이탈리아 음식 이런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요리를 직접 하고 또 그런 음식에 대한 역사나 문화를 글로 쓰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런 제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1교시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졸지 않겠죠, 그죠? 예, 원래 4교시 때 보통 줬는데 1교시 때는 즐겁게 강연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얘기는요, 한식의 뒷길입니다. 왜 한식의 앞길이 아니고 뒷길일까? 그 얘기가 지금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한식의 뒷길을 걷다. 먹고 마시는 한식의 식탁의 기록 그리고 그 흔적,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 음식은 어디까지 왔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시사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죠? 예. 한국 음식은 여러분 그 퀴즈를 하나 잠깐 돌발 퀴즈를 먼저 내고 시작할게요. 부대찌개는 한식입니까, 아닙니까? 저기 조 학생. 예. 한식 같아요, 아니에요?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예. 부대찌개는 언제 생겼어요? 조선시대 때? 예. 대충 부대찌개라는 음식은 원래 미군 부대 근처에서 생겨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최초의 미군은 우리나라를 침략을 일으켰던 미군이 구한말에 있었죠. 근데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6.25 전쟁 때문에 참전하게 된 유엔군의 일원으로 들어온 미군은 50년대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그들이 남겨진 잔반을 가지고 만들었던 음식이 바로 부대찌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우리의 음식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죠. 부대찌개는 지금 그런데 어떤 브랜드화됐고 되게들 많이 드시죠. 왜냐하면 그 소시지 햄의 그 시원하고 좀 뭐랄까요, 그 기름진 맛,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얼큰한 김치, 그다음에 파, 마늘이 들어가서 동서양의 음식의 장점이 합쳐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음식은 한식인지 아닌지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계에서 한국에서 우리만 먹기 때문에 한식이에요. 근데 야, 소세지랑 햄이랑 이런 게 들어가니까 고기 들어가고 치즈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한식이야라고 반론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음식입니다. 왜? 한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전래로부터 수많은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당대에 먹고 있는 음식은 다 한식이 되어 버리는 거죠. 돈가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돈가스는 원래 오스트리아나 중부 유럽에서 먹던, 또 이탈리아 북부에서 먹던 송아지 고기를 버터에다가 지진 거였어요. 그것이 나중에 기름에 튀겨지고 아시아로 들어오게 됐다가 나중에 한국까지 전달되면서 돈가스가 되는데, 우리는 그 돈가스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럽 가서 드시면 포크 나이프에다 이렇게 드시게 되겠죠. 딱 들다가 한국에 딱 오면 쌈장에다가 고추도 줘요. 김치도 주죠. 그건 이미 한국화 되어버린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의 카테고리를 뭐 찌개, 나물, 백반 거기만 두지 마시고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카테고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식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생겨오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역사적 환경에 같이 처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대 한식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메뉴판이에요. 한식 메뉴판인데 저게 뭐지? 다 아는 거죠. 첫째 뭐죠? 저 소고기 엉덩이살 같은 거를 잘게 다져서
양념을 묻혀서 먹는 육회, 그죠? 육회. 두 번째 동태찌개. 동태찌개 좋아하는 특히 겨울에 시원하게 해서 두부 넣고 고춧가루 풀어서 파 마늘 넣고 시원하게 먹는 동태찌개. 아버지가 저 속풀이로 많이 드시죠. 세 번째는 탕. 요새 또 곰탕의 시대 아닙니까? 국밥의 시대. 국밥의 가장 선두주자 있는 음식이 바로 곰탕이에요. 근데 저걸 외국인에게 설명을 하자니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립니다. 그 정확한 번역, 우리말로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그냥 번역기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육회는 뭐라고 돼 있죠?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번역하면 6번이 돼요. 6번. 저 음식을 시키고 외국인이 저거는 6그릇을 갖다 주나 보다. 또는 저거는 6번에 나눠 먹으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동태찌개 있죠. 요거는 약간 영어에서도 특이한 용어인데요.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죠. 그 동태란 말 자체가.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쉬워져요. 다이내믹 스튜. 그죠?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폴락 스튜라고 쓰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말로 동태찌개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저 번역이 그 동태란 말을 번역기가 몰라요. 동태는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말이에요. 동태가 뭐죠? 얼려 있는 명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흔한 음식, 외국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음식이니까 그걸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어가 저렇게 잘못 나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곰탕이죠. 곰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한식에서 곰. 엄마가 그러죠. 야, 그거 팍 과서 먹어야 돼. 푹 고운다라는 뜻입니다. 고아서 농축된 용액을 곰이라 그래요. 또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곰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외국에는 잘 없어요. 저걸 그대로 써놓은 번역을 하면 배어탕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배어탕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저 친구들이 야생동물을 먹는단 말이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게 그냥 해프닝이긴 한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 실제 메뉴판이에요. 아까 봤던 그 메뉴판 사진을 직접 찍은 거예요. 육회 식스타임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육회 비빔밥. 저거는 정말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식스는 6, 회는 멤버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외국인들이 저게 뭘까? 멤버십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 나는 못 먹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그 어떤 식당에는 마사지 포크라는 메뉴판이 붙어 있어요. 마사지 포크? 뭐죠? 위에 답이 써 있죠? 뭐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뭐죠? 돼지 주물럭. 돼지를 주무르니까 마사지 포크. 굉장히 유쾌한 이름이긴 한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한식 이름을 외국인들이 정확히 알도록 표현하려고 관청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한 표현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 그걸 잘 쓰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통 서양 음식은 어떤 스파게티 이렇게 딱 있으면 심지어 이태리 말로도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미국 음식도 마찬가지 잘 제대로 써져 있어요. 햄버거와 프라이드,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한식만 유독 저런 오해가 많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 한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가슴 아프게도 한식을 그렇게 즐겨 먹고 좋아하고 평생 우리 그 한식에 자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디테일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 한식이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식은 우리 민족의 음식이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메뉴판의 결정판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프라이드 디펜스, 그렇죠? 저게 뭐죠? 방어구이. 방어구이라고 해놓으니까 너무나 쉬운데 어떤 것이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어라는 이름. 근데 저것도 번역기가 잘못 이해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저것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대게. 저 개자가 저 개자가 아니죠. 근데 저것을 번역기는 유주얼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게. 대게 그냥 먹을만해. 되게 많이 먹어.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거죠. 대게란 저 생물 자체가
영어권에 없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번역이 잘못된 그냥 유머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런 소재로 저런 것을 대화로 우리 한식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조금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갈 때 친구들이나 팀 단위로 식사를 갈 때 보면 막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팀에 티슈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깔아요? 왜 까십니까? 아니, 잘 못 들었어요. 수저를 위에 놓기 위해. 예, 왜 그런데 수저를 그냥 놓으면 안 되죠? 더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호텔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죠. 밥집에서 그러죠. 자, 그러면 밥집이 더 위생적으로 좀 안 좋다는 뜻인가요? 아, 대체로 그렇죠. 위생적으로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IMF 이후부터 유별나게 벌어진 일이긴 한데요. 대량의 해고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자 보니까 작은 가게를 열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먹는 장사가 그래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해요.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식당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당은 완전히 포화 상태로 넘어섰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이익이 별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위생 비용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위생이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어떤 한 사람에게 야, 너 오늘 여기 이 반을 다 청소해. 그러면 그 청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예. 그러면 야, 오늘 4명이 조를 짜서 너희 조에서 오늘 청소를 해라. 청소가 훨씬 수월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곧 위생을 담보합니다. 식당에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익이 없으니까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닦고 정리하자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못 쓰게 돼. 이문이 박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식을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데 한식값이 조금 오르면 우린 너무 힘들어요. 저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안 남는데 위생 비용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생을 담보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김치찌개 값이 5,000원인데 깨끗하게 하기 쉽겠어요? 대부분 하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다. 한식을 제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데 정작 한식 값은 제일 낮고 또 한식은 저런 경우들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속상한 얘기예요. 우리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되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생겨난 음식이죠. 그렇죠. 또 각 지역마다 특이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서울 말고 부산에는 서울은 부대찌개가 생겨난 곳이고 그 다음에 부산에는 특이한 음식 하나가 있어요. 밀면. 네, 밀면이 있습니다. 밀면도 바로 6.25 전쟁 때문에 생겨난 음식이에요. 메밀을 구하기 어렵고 이북 피난민들이 당시에 부산 권역만 살아남아 있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임시정부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때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부산이었어요. 그때 냉면을 먹고 싶은데 메밀가루로 구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 당시 원조 물자로 들어와 있던 밀가루로 면을 만들면서 밀면이 탄생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음식 하나가 생겨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 먹고 싶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또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음식의 진화에 큰 역할을 줬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명한 방송인이죠. 저 방송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죠? 어떤 음식이죠?
예, 불고기입니다. 예, 불고기. 불고기 좋아하세요? 예. 어떨 때 주로 드세요? 불고기. 예. 아버님 생신 때? 아니면 뭐 졸업 입학식 때? 예, 그때 드시나요? 그냥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신 거예요. 예. 그래요. 불고기는 근데 분명히 싸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싸졌죠. 근데 그게 두 가지 이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고기를 잘 넣어서 불고기를 먹었으니까 그게 뭐 옛날부터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야연이라는 왼쪽의 그림이고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설후 야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소나무에 눈이 쌓여 있죠. 추울 때 저렇게 소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들입니다. 우측은 김홍도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성협이라는 조선 후기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저 구워 먹는 고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먹는 불고기의 원형쯤 됩니다. 그때는 불고기란 말을 아마 안 썼을 거예요. 너비아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썼겠죠. 저 왼쪽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기 방한모를 쓴 분이 아마도 호스트 같아요. 저 다른 분들을 모시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같아요. 야, 고기를 한번 구워 먹읍시다. 조선시대 우리는 고려시대 때는 불교 정권이었죠. 그래서 소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고기를. 그런데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고기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자꾸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는 당시에 뭐죠? 지금에 해당하면 뭘까요? 소는 농사를 짓죠. 농사 짓는 제일 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 10사람이 할 일을 소가 하는 거예요. 쟁기를 끌고 물건을 나르고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하면 경운기나 트랙터예요. 경운기나 트랙터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못 짓죠.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소고기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워낙 소고기를 우리 조상들이 좋아해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관청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국사책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흐름에 속하지는 않으니까 국사책에서 거론되지는 않는데 금우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관청을 만들어야 해요. 소를 잡지 못하게 감시하는 관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지금 그런 관청이 없죠. 뭐 어떤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청 자체가 없죠. 그 정도로 소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먹지 말라 그래도 자꾸 먹어요. 그래서 중형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소고기를 잡아먹었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꾸준히 소고기를 먹었어요. 정말로 소를 좋아했습니다. 조선 후기 어떤 기록에 보면 하루에 한양 도성에서 소가 500마리를 매일 잡는다. 소 500마리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한양의 거주자가 뭐 30만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정도로 소고기 저렇게 지금 구워 먹는 장면이 그림이 남아 있는 것도 그런 흔적이에요. 추운데 밖에서 저렇게 고기를 막 구워 먹는 거예요. 이글이글하고 빨간 불빛이 보이죠? 저게 바로 숯불입니다. 숯불을 피워서 가운데 구멍이 있죠. 삿갓을 엎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병사들이 쓰는 벙거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걸 전립투라 그랬습니다. 한자로 그 벙거지를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기름이랑 양념을 넣고 거기다 고기를 빠뜨려서 양념한 걸 그 둘레 쇠로 된 챙 위에 올려놓고 구워 먹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 후에 그 소주를 어른한테 술을 한 잔 받으면 어떻게 받죠? 술을 주면 마실 때 이렇게 마시죠. 이렇게. 저 때도 저렇게 마시는 술 예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식생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
저기 고기를 잔뜩 들고 막 집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젓가락을 한번 보세요. 젓가락이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하죠. 왜 그렇겠어요? 예, 저 위에 있는 나무를 대충 꺾어서, 그러니까 저게 야외에서 먹는 장면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운치를 즐겼던 거예요. 뭐 굳이 젓가락을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뚝 꺾어서 이렇게 야 이런 게 맛있지, 그런 표정으로 즐겁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분이 고기를 다 들고 있어요. 제 생각엔 저분이 저기서 접대받는 사람 같아요. 게스트의 왕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왕창 주니까 혼자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우측의 그림들을 보면 우측 그림은 아마도 기생을 불러서 소리하고 노래하면서 접대받으면서 양반들이 고기 먹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유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잔치를 했다 그러면 제일 비싸고 귀한 음식이 바로 소고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 소고기가 쭉 내려오다가 6.25 전쟁을 하면서 한번 확 뒤집어져요. 저 왼쪽에 보이는 고기판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불고기 판이죠. 저 불고기 판이 어떻게 생겼죠? 국물 바지가 있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죠. 그죠? 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뭔가 전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전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불고기 판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구멍이 뚫려져 있을까? 저 불고기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미군이 드럼통을 가지고 오죠. 저 드럼통을 버리죠. 그럼 우리가 저걸 갖다가 심지어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국산 1호 자동차가 저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다용도를 쓰게 되는데 불고기 판도 만드는 거예요. 저기다가 못으로 구멍을 뚫으면 위쪽으로 삐죽삐죽 솟아나죠. 그래서 저렇게 불고기 판을 만들면 고기를 위에 양념 있는 고기를 얹어둬도 미끄러져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밑에서 불을 떼면 그 구멍 사이로 불이 직접 고기가 닿으면 어떻죠? 직화 효과가 나죠. 그래서 불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놀라운 발상이에요. 저게 최초에 만들어진 후에 그래서 특허가 신청됐습니다. 저거는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불고기 판은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개량해서 특허 신청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렇게 변화된 옛날의 고기는 약간 두꺼웠어요. 왜냐하면 아주 얇게 자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불고기는 옛날에 비쌌어요. 지금은 싸졌어요. 뚝배기 불고기 같은 거 점심시간에 뚝배기 불고기 가격이 얼마죠? 7,000원, 6,000원짜리도 있죠. 수입 소고기를 쓰기도 하지만 원래 불고기는 구워 먹어야 되니까 아주 질긴 부위는 못 씁니다. 등심, 안심 이런 데를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계가 발명되면서 저렴한 부위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뭘까요? 고기는 얇게 점이면 질긴 고기도 먹을 수 있죠. 구워 먹을 수 있죠. 얇게 점이면. 뭘까요? 어떤 기계일까요? 얇게 점이는 기계. 맞습니다. 슬라이서가 외국에서 도입되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으면서 고기를 얇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엉덩이살 같은 거는 불고기로 해먹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리살이나 엉덩이살도 다 얇게 점이면 불고기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효용도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불고기는 옛날 불고기와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요. 그것이 바로 음식도 진화한다라는 장면들을 이 불고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대찌개 얘기를 했죠.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 때문에 생겨난 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동서양 모두 전쟁이라는 것은 어디를 침략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문화를 이전하는 결정적인 매개체로 쓰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른 문화가 이쪽으로 이쪽은 이쪽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햄버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국이요? 미국 사람들이 개발했어요? 맞아요. 지금에 먹는 햄버거는 미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는 원래 미국 사람이 개발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완전한 정설은 아니지만 이렇게 유추하고 있어요. 옛날에 몽고가 유럽을 침략할 때 고기를 다져가지고 또는 타르타르족이라고 하는 동양에 있는 민족이 서양을 침략을 할 때 고기를 말 안장 속에다가 넣고 다니면 그게 부드럽게 변해요. 그래서 그걸 잘게 다져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고기로 변했다 그래요. 그걸 그 민족 이름을 따갖고 와서 타르타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육회를 타르타르라고 부르는 이름이 요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이 유럽에 전파되고 그것이 나중에 함부르크 노동자들이 빵 사이에 그렇게 다져진 고기 또는 햄을 끼워서 먹는 장면을 보고 함부르크를 영어로 하면 햄버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햄버거가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래 유럽의 문화가 아니었는데 타르타르족 또는 몽고족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고 넘어가면서 그런 문화가 이전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도 우리의 음식 문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많이 전파하는 계기가 많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저 임진왜란 시기에 벌어졌던 게 하나가 뭐냐면 고추가 우리나라에 전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침략군이 외의 침략군이 한국의 조선 땅에 넘어올 때 유럽의 선교사들도 많이 왔어요. 신부들이죠. 신부님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이미 신대륙의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물산들을 가지고 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추였어요. 고추는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자생하던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유럽에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아시아에 그때쯤 전파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추는 그때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됐든 고추는 우리 음식사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지금 여러분들 밥상을 한번 깔아보세요. 어떻게 생겼죠? 빨갛죠? 웬만하면 다 빨개요. 우리는 그렇게 고추를 많이 먹으면서 우리 음식 맛이 완전하게 변하게 된 거예요. 고추를 쓰지 않았을 때 뭘 썼을까요? 산초라고 흔히 부르는 초피 그런 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후추도 뭐 일부 사용했죠. 근데 고추가 넘어오면서 우리 음식 맛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고추가 건너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본 쪽에서 고추가 넘어왔다고 유추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추의 이름이 토가라시예요. 토가라시는 한자로 쓰면 당행자인데 그 당자는 당나라를 뜻하는 당자예요. 그러나 그 당이 꼭 당나라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넓게 얘기하면 중국을 얘기하고 더 넓게는 대륙을 얘기합니다. 즉 한국에서 건너온 것도 당이라고 붙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고추의 전파사는 오리무중에 쌓여 있는데 흥미로운 건 정작 고추의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고추를 별로 안 먹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고추를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됐다는 거죠. 근데 고추가 그때 전해진 후에 바로 우리가 고추를 많이 먹지 못했어요. 재배 기술이 되게 어려워요. 고추는 습하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잘 썩어요. 근데 고추의 재배 기술이 활발해지고 많이 심고 개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고추가 싸지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옛날엔 고추가 정말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자, 그런 전쟁처럼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경우는 우리는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역사 시간에 들어봤죠? 핵심은 뭐냐면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게 니네가 문호를 열어줘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불평등한 FTA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때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상인도 40명 정도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뭘 팔았냐면 자파랑 그다음에 기단 같은 걸 팔았어요. 꽤 인기가 좋았죠. 한국에서 잘 보기 어려운 특별한 물품들이었거든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화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거 뭐죠? 중국집에 짜장면, 짜장면. 그 다음에 만두 이런 것들이죠. 인천, 부산 이런 쪽에 화교가 쏟아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동자도 쏟아져 들어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채소 재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중요한 채소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파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배추예요. 배추 저거는 우리나라 배추 아니야? 그죠? 우리나라 배추죠. 우리나라 배추가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저런 배추를 전해준 사람은 중국입니다. 최초로 배추가 전달된 것은 아마도 유럽 쪽이었을 거예요. 유럽에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배추가 한번 전달이 됐다가 쭉 우리가 그 배추를 먹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배추예요.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조선 배추라 그럽니다. 각각 품종을 따져보면 뭐 서울 배추, 한양 배추, 개성 배추 여러 가지 배추가 있어요. 통칭해서 조선 배추라고 하는데 약간 길쭉하고 안에 속이 덜 차 있는 반결구 배추. 이걸로 우리가 김장을 담궜어요. 그런데 저 속이 노랗고 아삭아삭하고 물이 많은 중국 배추가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나라 김장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고추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지금의 물이 많고 시원하고 고추를 많이 쓰는 지금의 김장 문화가 생겨나게 된 거죠. 야, 저 배추는 원래 우리 게 아니었어? 우리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런 배추를 먹었었는데 중국인들이 가져온 배추가 우리의 배추 시장의 새로운 입맛으로 전해져서 우리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배추의 품종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제일 맛있게 재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왜? 우리가 엄청나게 먹기 때문에 또 배추에 대한 신뢰함과 감시관이 생겼기 때문에 더 좋은 배추가 한국에서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배추로 담근 김치가 신김치가 되죠. 그러면 그걸 6.25 때 미군이 들어와서 건네주게 된 햄과 소세지에 넣어서 끓이는 게 부대찌개예요. 그러니까 부대찌개 한 그릇에는 청나라, 이모군란, 일본, 왜냐하면 일본이 가르쳐준 신식 군대와의 차별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그 다음에 미국 이런 여러 나라의 역할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를 최초로 생산했던 중앙 아메리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온 유럽의 선교사들까지 이 음식 한 그릇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의 음식이 단순히 당대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의외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를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일종의 화석, 지층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암모나이트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화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사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건 맛있어, 이거 좋아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한식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우리는 지금 부대찌개 한 그릇을 사 먹을 때마다 이것은 한식이가 아닌가 하는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식의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보면 쌀보다 밀가루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히 이 대한민국 쪽에는 밀농사가 쉽지 않았어요. 쌀이 제일 귀한 거였고 제일 맛있었고 영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또 게다가 기후가 밀에 잘 안 맞아요. 밀은 좀 건조하고 한랭하며 비가 좀 적은 곳에서 잘 됩니다. 우리는 비가 많이 오고 좀 습하잖아요. 그래서 밀농사 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밀가루를 뭐라고 불렀냐면 진말이라고 불렀어요. 참진짜 가루말, 진짜 가루다 이런 뜻. 지금 메밀이 훨씬 비싸거든요. 옛날에 밀가루가 훨씬 비쌌어요.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밀가루를 제일 즐겨 먹는 곡식의 한 종류가 됐습니다. 원래는 평생 가야 몇 번 먹어볼 수 없었던 음식이 지금은 아주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싼 음식의 상징이 지금 뭐예요? 그냥 국수잖아요. 한 끼 가볍게 때울 수 있는 빵, 국수. 밥은 일단 그보다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바로 6.25 전쟁 때문이었어요.
6.25 전쟁이 벌어진 건 또 왜 벌어졌죠? 결국은 아시아에서 열강들의 각축 때문에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자면 굉장히 긴 역사적 흔적이 우리나라가 분단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밀가루 배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밀가루를 타갖고 가는 거예요. 저걸 갖고 어머니가 집에서 그래서 저 이상 되는 세대 분들은 다 집에서 밀가루 음식을 해 먹었던 또는 사 먹었던 괴로운 추억이 있어요. 밀가루는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끼니를 때워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추억이 있어요. 야, 오늘도 또 밀가루야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나 그 전 세대 사람들이 보면 야, 밀가루가 얼마나 귀하고 맛있는 건데 실제로 밀가루는 맛있죠. 그죠? 입에 잘 맞고 달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밀가루 포대 잘 보면 나오죠.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로 재분된 밀가루라고 원조 물자로 밀가루를 대량으로 미국이 한국 전쟁 시기에 우리가 농토가 파괴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미국이 저 밀가루 가져다 주면서 우리의 식생활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밥 대신 밀가루의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 잔치국수 좋아하죠? 저 사진이 잔치국수 말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게 우리나라 고유의 국수 제조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탈리아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우측에 저런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똑같죠? 저게 나폴리에서 국수 말리는 장면이거든요. 저 국수는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태리 나폴리니까? 네, 맞아요. 스파게티예요. 스파게티하고 잔치국수는 결국은 뭐다? 형제다. 똑같은 거다. 전혀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소년이 말린 스파게티를 가지고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저게 바로 국수 말리는 장면과 똑같죠. 왼쪽에는 스파게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파게티. 오른쪽에는 잔치국수예요. 저 둘 음식의 차이는 사실상 없어요. 차이 하나가 있죠. 뭐죠? 스파게티는 비싸고 잔치국수는 싸죠. 예,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외국 것이라 좀 비싼 편이 있는 거죠. 잔치국수는 훨씬 많이 먹고 우리 주변에서 나는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이 쌀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 음식에 무엇이 우월하다 하는 차이는 없어요. 다만 외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더 가격이 비싼 차이가 있죠. 두 음식은 서로 사촌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음식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저 맥락을 잘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야, 이태리 스파게티하고 우리 국수하고 똑같은 거야? 라는 놀라운 발견이 저 대조되는 사진 한 장에 남아 있습니다. 아까 고추 얘기했죠. 그리고 밀가루 얘기를 했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간식으로 바로 결정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떡볶이예요. 원래 떡볶이는 부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요? 명절에 설날에 떡을 뽑을 수 있는 사람, 하얀 쌀떡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 그죠? 네, 부자들만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옛날 신문에 보면요, 떡볶이 요리법이 나와 있어요. 언제 나오냐? 꼭 설날 무렵에 나옵니다. 남은 떡을 처리하는 법. 왜 신문에 나오냐? 신문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이 아니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소고기랑 참기름이랑 채소를 준비해서 남아있는 떡을 볶아 먹으면 맛있다. 이건 궁중에서 원래 먹던 거다. 그것이 민가로 조리법이 빠져나온 거다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떡볶이를 뭐라 그러죠? 궁중 떡볶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귀하고 비싼 것이었어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어느 날 떡볶이를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저 떡을 밀가루로 뽑아요. 밀떡이라 그러죠. 네, 밀가루를 뽑아서 가래떡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스는 소고기, 버섯 이런 거 비싸잖아요. 자, 그냥 공장에서 싸게 만든 고춧가루를 풀어볼까? 고추장을 풀어볼까? 해서 이렇게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떡볶이가 우리의 입맛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추장이 들어가서 빨갛게 만든 떡볶이가 우리의 간식거리의 1등이 된 건 6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좀 비싼 음식이었어요. 그러다가 밀가루로 만들어서 완전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됐죠. 떡볶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죠. 그러나 이 떡볶이를 탄생하게 된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준 1등 공신은 원조 물자 밀가루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갑자기 돌출하게 된 음식이 바로 밀가루 떡볶이, 우리가 즐겨 먹는 간식 떡볶이라는 거죠. 음식은, 특히 한식은 특히 근대사에서, 현대사에서 엄청난 외세의 개입, 또 외래 문화의 충돌, 이런 걸로 생겨난 새로운 음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는 한식은 기본적인 형태는 옛날 음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국과 밥과 반찬. 그러나 그 세부를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그런 역사의 흔적들이 그 음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묵볶음, 떡볶이, 심지어 탕그릇 하나에도 외국의 흔적들, 그런 충돌에서 일어난 새로운 음식의 탄생이 우리의 음식을, 우리의 한식의 모습을, 지금을 형성해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 우리 한식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름다운 지구죠. 우리는 저 지구의 어떤 먼지처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저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먼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구 안에서도 하나의 먼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작은 집단이에요. 우리는 지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한식이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어떤 존재죠. 우리의 삶은 비록 우주에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먼지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개성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완성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을 나누는 우리의 음식이 바로 한식이라는 거죠. 저 밝은 우주의 별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음식에 대한 사랑, 우리의 음식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 한식이 갖는 어떤 세계 안에서의 위상,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했던 점 있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셰프님 강연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지금은 사라지거나 없어진 옛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있다면 혹시 특별히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음식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국 음식, 우리나라 음식은 뭐 한국 음식이라고 통칭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한반도의 음식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음식들은 옛날에는 없었던 음식이 굉장히 많죠. 저는 죽하고 술이 너무 아쉬워요. 죽은 굉장히 다양한 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쌀로 만들거나 곡식으로 만들거나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이나 환자에게 주는, 노인에게 주는 그런 바치는 음식으로서 죽 문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죽이 어떤 주식의 대열에서 약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죽은 한 그릇의 음식으로 거의 완성이 되고 그것을 연화시키는 과정,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새로운 맛을 탄생시키는 일종의 복합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빔밥의 부드러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카테고리가 되게 넓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이 가을이라면 은행을 넣은 걸로 죽을 만들 수 있고 또 밤을 넣어서도 만들 수 있고 봄이라면 각종 나물들로 향을 내서 죽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런 죽을 평소에 먹어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환자가 되거나 또는 환자식으로 어떤 죽을 드리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나라에 다양했던 죽 문화가 지금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건 죽은 의외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비추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술을 굉장히 빚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죠.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빚는 것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지역마다 다 다르고 심지어 집집마다 달랐어요. 여러분
와인이라는 것, 와인 술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서양의 와인이 세계에서 엄청난 위력을 갖고 많이 파는 술로 돼 있지만 그 와인의 특징이 왜 많이 팔리냐면 결정적으로 술마다 다 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전 세계 와인이 세 종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유명해질 리가 없어요. 아, 이 와인은 무슨 맛일까? 이 와인은 어떤 맛일까? 이 집은 이렇게 역사를 가져서 이런 와인이 있다는데 저렇다는데 이런 스토리가 다 술마다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술에는 그런 스토리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옛날엔 집집마다 다 술을 담궜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 조리서를 보면 음식이 예를 들어 100가지가 나오면 술 담그는 법이 50가지가 나왔어요. 계절별로 재료별로 다 다른 술을 담궈서 제사에 쓰고 잔치에 쓰고 이랬거든요. 술 담그는 기술을 맏며느리한테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세금 징수와 술, 우리나라 술이 퍼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술의 가양주의 생산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몰래 만들면 집안에서 전통이 있으니까 야 우리는 그냥 만들 거야 하고 술을 제조하면 잡아갑니다. 처벌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술의 명맥이 거의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가양주가 부활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술 만드는 법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우리 술도 각각 다른 맛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 술 그럼 몇 종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술만 맨날 먹어요. 와인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맥주도 많죠. 맥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술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개성들이 식당이나 시중에서 전혀 발휘가 안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맥이 너무 긴 시간 동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근근히 이어왔던 희미한 불씨처럼 이어놨던 것이 지금 다시 피어오르고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 잔씩 마시면서 그 술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한식의 뒤안길, 한식의 뒷길, 그 앞길 뒷길 사이에는 어떤 길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그 숨겨진 이면의 세계를 짧게나마 같이 산책을 해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